모퉁이 경로당이라 할머니가 화가 많은 이유. 이야기가 재미있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릴 적 나의 할머니는 늘 화가 나 있었다. 누군가를 향해 소리를 지르는 그런 화가 아니었다. 묵묵히 저녁상을 차릴 때 도마를 내리찍는 소리에, 마른 행주로 상을 닦는 거친 손길에, 그리고 누구도 듣지 못하는 깊은 한숨 속에 할머니의 화는 언제나 들끓고 있었다. 나는 그 이유가 늘 궁금했다. 그날도 그랬다. 온 가족이 모인 저녁 식사 자리. 할머니는 아침부터 장을 보고 온갖 나물과 찜을 만들어 사내 진미를 차려냈다. 모두가 맛있게 밥을 먹고 있을 때 85의 할아버지가 무심하게 한마디 툭 던졌다. 오늘 국은 좀 싱거운 것 같구만. 이가 시원찮아서 고기는 잘 씹히지도 않고. 그 순간 할머니의 손에 들려있던 숟가락이 아주 잠시 허공에서 멈췄다. 폭발도 잔소리도 없었다. 그저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한 깊은 침묵. 나는 그때 처음 보았다. 화보다 더 무서운 할머니의 지친 체념을.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몸져 누웠다. 몸이 천근만근이고 가슴에는 돌덩이가 앉은 것 같다고 했다. 걱정이 된 엄마와 나는 할머니를 모시고 동네 병원으로 향했다. 엑스레이나 혈액 검사상으로는 큰 이상은 없으십니다. 혹시 오랫동안 가슴이 답답하거나 얼굴에 열이 오르는 느낌이 자주 드셨나요? 잠은 잘 주무시고요. 잠을 자본 지가 언젠지 속에서 불덩이가 치밀어 오를 때가 많지. 어머님, 이건 화병입니다. 화병. 그때 나는 처음으로 할머니의 화의 이름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것은 그냥 성질이 아니라 몸과 마음이 보내는 아픈 비명이었다. 수십 년 묵은 화, 억울함, 한숨 같은 것들이 풀리지 못하고 몸에 불덩이처럼 뭉친 병이에요. 우리나라 어머니들에게서, 특히 평생을 가족을 위해 희생만 하고 살아오신 분들에게서 많이 나타납니다. 의사의 설명과 함께 할머니가 완도에서 김을 널던 모습, 광주 양동시장에서 리어카를 끌던 모습이 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다. 약도 약이지만 진짜 약은 따로 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어머님, 자신을 위해서 사셔야 합니다. 하고 싶은 거 하시고 싫은 건 싫다고 말씀하세요. 어머님을 짓누르는 환경에서 잠시라도 벗어나셔야 합니다. 그게 진짜 약입니다. 의사의 처방은 휴식과 해방이었다. 집으로 돌아온 엄마는 할머니에게 간절하게 말했다. 엄마, 의사 선생님 말씀 들으셨죠? 이제 아버지 수발은 그만 드세요. 이젠 엄마 인생 좀 사세요. 저기 아파트 뒤에 모퉁이 경로당이라도 한번 나가보세요. 제발, 엄마를 위해서 꼭이요. 내가 거길 뭐하러 가? 늙은이들끼리 모여서 뭘 한다고? 할머니는 거절했다. 그녀에게 쉼이란 평생 가져본 적 없는 사치이자 낯선 단어였기 때문이다. 할머니는 훗날 내게 말씀하셨다. 꼼짝없이 누워있던 그 며칠 동안 평생의 시간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다고. 완도의 새벽바다에서 8동생들을 위해 김을 널던 10살의 자신과 30대 시절 광주 양동시장에서 리어카를 끌며 악착같이 과일을 팔던 젊은 자신, 그리고 자식과 동생의 도시락을 함께 싸던 30살의 자신이 천장 위에서 릴레이 경주를 하듯 스쳐 지나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할머니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그리고 거울 속에서 낯선 노파와 마주쳤다. 척추는 휘고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패였으며 손마디는 노동으로 울퉁불퉁 튀어나온, 한 번도 제대로 들여다본 적 없는 자기 자신의 모습이었다. 할머니는 거울 속의 낯선 자신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떨리는 목소리로 평생을 삼켜왔던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졌다. 나 죽는지 모르고 내가 이렇게 몸을 혹사해 왔을까? 그 한숨은 달랐다. 체념의 한숨이 아니라 뼛속까지 골마있던 응어리를 처음으로 뱉어내는 필사적인 생존의 한숨이었다. 그 한숨 끝에 할머니는 결심했다고 했다. 이대로 누워서 이름뿐인 병을 앓다 쓰러져 갈 수는 없다고. 며칠 뒤
할머니는 난생 처음으로 모퉁이 경로당의 문을 열었다. 낯선 공간, 낯선 사람들, 날카로운 눈빛의 이정희 회장 할머니, 왠지 모르게 시비를 걸 것 같은 박영희 할머니, 무뚝뚝해 보이는 장철수 할아버지. 할머니는 모든 것이 어색해. 그냥 돌아 나올까 망설였다. 바로 그때 누군가 당연하다는 듯이 할머니의 손에 따뜻한 믹스커피 한 잔을 쥐어주었다. 처음 오셨나 봐요? 일단 이거 한 잔 하시고 저기 빈자리에 앉아요. 할머니는 얼떨결에 자리에 앉아 경로당 안을 둘러보았다. 그곳에는 이상한 활기가 넘치고 있었다. 서로 못 잡아먹을 것처럼 싸우다가도 누군가 기침 한 번 하면 다 같이 걱정해주는 사람들. 자식 흉을 보며 한숨 쉬다가도 화투패 한 장에 아이처럼 웃는 사람들. 할머니는 그 순간 깨달았다고 했다. 이곳은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엄마가 아닌 그저 김가뿐, 박영희, 이정희로 불리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는 것을. 평생을 누군가를 위해 밥을 짓고 뒤치다꺼리를 해야 했던 자신의 역할이 이곳에는 없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를 보고 할아버지가 물었다. 늦었구만. 그래서 저녁은 뭐요? 늘 같았던 질문. 하지만 할머니의 대답은 더 이상 같지 않았다. 오늘 저녁은 당신이 차려봐요. 의사 선생님이 나 이제 내 맘대로 살라고 했어. 나 내일 경로당에 또 가봐야 해서 피곤하네. 그것이 할머니가 화가 많았던 이유였다. 할머니의 화는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으로 살아보지 못했던 사람의 슬픈 외침이자 화병이라는 이름이 붙은 깊은 상처였다. 그리고 모퉁이 경로당은 그 길고 긴 통증을 멈추게 해준 할머니의 첫 번째 처방전이었다. 나의 할머니를 이해하기 위한 긴 이야기는 바로 그곳에서 시작되었다. 모퉁이 경로당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모퉁이 경로당 2화, 물가에 내어놓은 남편. 이야기가 재미있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 처방전, 모퉁이 경로당에서의 하루가 시작되었다. 할머니는 50년 만에 첫 외출을 하는 소녀처럼 설레 보였지만 그 등 뒤에는 아주 무거운 걱정 한 보따리가 매달려 있었다. 이름하여 홀로 남겨진 할아버지. 나 경로당 좀 다녀올게. 밥상은 차려놨고 국은 데워서만 드시오. 행사는 오늘도 없구만. 아파트에서는 냄새 배서 생선 못 굽는다 했소. 군소리 말고 차려준 거나 잘 챙겨 드시오. 뭔 일 있으면 바로 전화하고. 애도 아니고 걱정 말고 다녀와. 할머니는 현관문을 나서는 그 순간까지도 차마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듯했다. 평생을 돌봐온 사람. 할머니에게 할아버지는 마치 물가에 내놓은 아이 같았다. 경로당에 도착했지만 할머니의 영혼은 집에 두고 온 듯했다. 가뿐아, 너는 왜 오자마자 그렇게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어? 누구 기다려? 아니. 그냥 시간이 몇 시인가 하고. 할머니는 10분에 한 번씩 핸드폰을 들여다보았다. 왜 전화가 안 오지? 벌써 사고라도 친 건가? 경로당에서의 해방감은 어느새 할아버지에 대한 노심초사로 변해가고 있었다. 하지만 같은 시각 집에서는 할아버지의 서툰 독립전쟁, 아니 인생 첫 생선구이 전쟁이 한창이었다. 흥! 자기가 안 해주면 내가 못 먹을 줄 알고. 내 오늘 기어이 고등어 한 토막을 굽고야 말 것이오. 할아버지는 아내가 없는 사이 몰래 사다 놓은 고등어를 굽기 시작했다. 아내에게 나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다. 하지만 환풍기를 켜는 것도 잊은 채 프라이팬에 기름을 너무 많이 두른 것이 화근이었다. 어이쿠!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연기가? 아니, 불이야! 불! 프라이팬에 불이 붙자 당황한 할아버지는 불을 끈다며 물을 부어버렸다. 기름과 물이 만나 불길이 더 거세지고 부엌은 순식간에 연기와 그 흐름으로 엉망이 되었다. 배는 고프고 집은 망가졌으며 할아버지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아니다! 지금 한창 재밌게 놀고 있을 텐데! 내가 전화하면 또 속상해할 게야! 할아버지는 차마 아내에게 전화할 수 없었다. 그것은 남은 자존심이자 아내의 첫 외출을 망치고 싶지 않은 그만의 서툰 배려였다.
그는 결국 최후의 수단으로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애미야, 나다. 혹시 지금 시간 좀 있니? 경로당이 끝날 무렵 할머니는 하루 종일 전화 한 통 없는 할아버지가 걱정 반, 야속한 반인 마음으로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집안을 얼마나 엉망으로 만들어놨을까 각오를 단단히 하고 현관문을 열었다. 그런데 집안은 놀랍도록 조용하고 깨끗했다. 그리고 부엌 식탁에는 딸이 앉아 있었다. 엄마, 오셨어요. 내가 여긴 어쩐 일이냐? 아니, 집에서 생선 탄내가. 아빠가 생선 드시고 싶다고 혼자 구워보시려다 부엌을 좀 태우셨어요. 그래도 불 안 난 게 어디예요? 제가 다 닦아놨어요. 할머니는 딸의 옆에 놓인 새까맣게 타버린 프라이팬과 숯덩이가 된 생선 토막을 보았다. 아빠가 그러시는데 엄마한테는 절대 전화하지 말라고. 모처럼 나가셨는데 방해하고 싶지 않다고 저한테만 살짝 도와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도 대단하시다. 평생 안 하시던 걸 하시려고 하네. 딸이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제야 깨달았다. 전화가 오지 않은 것이 무심함이 아니었다는 것을. 할아버지는 혼자서 어떻게든 해보려 애썼다는 것을. 그리고 그 서툰 노력의 끝에 자신이 아닌 딸에게 도움을 청했다는 것을. 그날 저녁 할머니는 묵묵히 저녁상을 차렸다. 하지만 메뉴는 달랐다. 숯덩이가 된 고등어 대신 할머니가 새로 만든 김이 모락모락 나는 갈치조림이 올라왔다. 부인은 냄새가 너무 나서 안 되고 조림은 괜찮겠지. 흘리지 말고 천천히 드시오. 만나구만. 할머니의 해방은 할아버지의 고된 독립훈련의 시작이 되었다. 할머니는 더 이상 할아버지를 짐으로 여기지 않았다. 대신 조금은 서툴고 손이 많이 가지만 함께 가는 법을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한 동행으로 바라보기 시작했다. 할머니의 화가 조금씩 가라앉은 그 자리에는 서툰 배려를 끌어안는 더 깊은 배려가 천천히 채워지고 있었다. 그날 저녁 지독한 생선 냄새로 가득 찼던 부엌에서 할머니는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냄새를 맡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모퉁이 경로당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모퉁이 경로당 3화 회장님의 시끄러운 오후. 이야기가 재미있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할머니가 경로당에 다닌 지 이틀째 되던 어느 쾌청한 가을날 오후였다. 할머니의 세상에 규칙이 생긴 것처럼 경로당에도 새로운 규칙이 생겨나고 있었다. 점심 식사 이후 소파에서 불편하게 쪽잠 자는 어르신들을 보며 총무 서정희 할머니가 말한다. 어휴, 다들 피곤하신데 시끄러워서 주무시지도 못하네. 제가 제안 하나 할게요. 우리도 품위 있게 딱 1시간은 낮잠 및 휴식 시간으로 정해요. 오후 1시부터 2시까지는 화투도 시끄러운 TV도 금지. 어머, 그거 좋은 생각이다. 조용히 좀 쉬자. 서정희 총무 할머니의 오후 1시 2시 정숙이라는 새로운 규칙은 모두의 환영을 받았다. 특히 평생 쉼없이 살아온 우리 할머니 김가쁜 씨는 그 규칙이 누구보다 마음에 드셨다고 했다. 그래야지. 늙으면 낮잠 한숨이 보약인데. 아주 좋은 규칙이요. 하지만 우리 할머니는 미처 몰랐다. 모두에게 공정해 보이는 그 규칙이 누군가에게는 아주 가혹한 형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규칙이 시행된 첫날, 오후 1시가 되자 경로당은 약속이나 한 듯 조용해졌다. 바로 그때 정적을 깨고 TV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홈쇼핑 채널을 튼 분은 다름 아닌 경로당의 대들보 이정희 회장님이셨다. 저기, 회장님. 지금 휴식 시간인데. 아차, 깜빡했네. 다음 날 오후 1시. 이번에 회장님은 TV 대신 화투패를 꺼내 들었다. 혼자서 패를 맞추며 노는 것이었지만 화투패를 섞고 착착 하고 내려놓는 소리는 조용한 경로당 안을 가득 메웠다. 우리 할머니 김가쁜 씨에게 그 소리는 그냥 소음이 아니었다. 젊은 시절 술과 친구에 빠진 할아버지가 밤늦도록 집에 들어오지 않던 날들의 불안한 소리였고 자신의 청춘을 갉아먹던 원망의 소리였다. 할머니의 화병을 다시 들쑤시는 소리였다. 저것 봐. 어제는 TV 틀더니 오늘은 화투패 시끄럽게 해.
회장이라고 아주 규칙을 무시한다니까. 자기 멋대로야 정말. 그러게 말이야. 남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 하고 꼭 우리 영감 젊을 때 보는 것 같네. 우리 할머니의 눈에 회장님의 행동은 당신의 감정만 내세우던 우리 할아버지의 이기적인 모습과 완벽하게 겹쳐 보였다고 했다. 규칙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을 배려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고 우리 할머니는 생각했다. 결국 참다 못한 우리 할머니가 직접 회장님과 정면으로 충돌했다. 회장님, 규칙은 다 같이 지키자고 있는 겁니다. 할머니의 날카로운 말에 회장님은 상처받은 표정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외투를 챙겨 경로당을 나가버렸다. 회장님은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경로당에 나타나지 않았다. 처음에는 이기적이다 라며 회장님을 탓하던 경로당 회원들도 시간이 지나자 불안해하기 시작했다. 경로당의 활기는 사라졌고 모두를 불편한 침묵과 죄책감이 짓눌렀다. 답답한 침묵 속에서 장철수 할아버지가 회장님의 과거에 대해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그 양반 남편 돌아가시고 혼자일 때 시장에 손님이 없어 조용할 때면 그 외로움이 울컥울컥 치밀어 올라서 숨도 못 쉴 지경이었다고. 그래서 회장님한테는 저렇게 시끄러운 소리가 오히려 그 불안하고 외로운 마음을 달래주는 약이었던 게지. 우리 할머니는 그 순간 시끄러운 대전 중앙시장의 회장님이 아니라 텅 빈 집에서 서툴게 생선을 태우던 할아버지의 외로운 등을 떠올렸다고 했다. 시끄럽다며 타박만 했지 할아버지가 왜 그토록 서툴게 무언가를 하려고 했는지 그 어색한 소음으로 무엇을 채우려 했는지 한 번도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자신을 혼자 있는 게 적적해서 그랬던 게야. 우리 할머니는 그제야 깨달았다고 했다. 회장님이 규칙을 어긴 것은 이기심 때문이 아니라 사무치는 외로움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자신에게 휴식이었던 고요함이 회장님에게는 고립이라는 공포였던 것이다. 다음 날 우리 할머니는 자신이 직접 나서서 이 상황을 바로잡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새벽부터 정성껏 밑반찬 몇 가지를 만들어 홀로 회장님의 집을 찾아갔다. 문을 연 회장님은 며칠 사이 눈에 띄게 쇠약해져 있었다. 자네가 여긴 어쩐 일인가? 그냥 지나가는 길에 반찬 좀 잡숴보라고. 회장님, 경로당이 너무 조용해서 밥맛이 없네요. 시끄럽게 화투패 소리라도 좀 내주셔야 사람들이 사는 것 같은데. 할머니의 서툰 사과에 회장님의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렸다. 다음 날 두 사람은 함께 경로당으로 돌아왔다. 두 사람이 나란히 들어서는 모습을 본 다른 식구들은 그제야 안심하고 준비했던 기분 좋은 소음 이벤트를 시작했다. 갑자기 박영희 할머니가 드르렁 하고 요란하게 코를 골기 시작했고 장철수 할아버지는 조용히 흥얼거린다며 큰 소리로 트로트를 불렀다. 그리고 우리 할머니는 회장님을 보며 멋쩍게 웃더니 실수인 척 평생을 증오했던 화투패를 와르르 쏟았다. 그들은 회장님을 위해 기분 좋은 소음을 만들어주고 있었던 것이다. 서정희 총무는 화이트보드에 적힌 정숙 시간이라는 글자를 지우고 그 옆에 새로 글씨를 썼다. 서로의 소리를 들어주는 시간. 회장님은 자신을 위해 서툰 소음을 만들어내는 친구분들을 보며 아주 오랜만에 환하게 웃으셨다고 했다. 그날 우리 할머니는 그리고 나는 깨달았다. 좋은 관계란 모두를 위한 공정한 규칙을 세우는 것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때로는 한 사람의 아픔을 위해 기꺼이 규칙을 구부려주는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할머니는 회장님의 시끄러운 오후 속에서 할아버지의 외로웠던 점심을 비로소 진심으로 이해하게 되었다. 모퉁이 경로당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모퉁이 경로당 4와 엄마를 닮은 딸. 이야기가 재미있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어느 평범한 가을날 오후였습니다. 할머니와 친구분들은 거실에 둘러앉아 새로 시작한 드라마를 보며 여느 때처럼 한가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 평화를 깨뜨린 것은
TV 화면 속 몇 줄의 뉴스 자막이었습니다. 속보입니다. 오늘 오후 2시경 대전광역시 중앙시장에서 큰 불이 나 소방당국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전 중앙시장. 그 이름이 나오는 순간 경로당의 모든 웃음소리가 멎었다. 늘 대들보처럼 굳건하던 이정희 회장님의 어깨가 분노로 잘게 떨렸고 그 옆에 앉은 장철수 할아버지는 주체할 수 없는 감정에 온몸을 부르르 떨고 있었다고 했다. 바로 그 무거운 침묵을 깨고 총무서정이 할머니가 핸드폰을 든 채 불이 나게 경로당으로 뛰어들어왔다. 큰일 났어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이런 게 붙었어요. 서정희 할머니가 보여준 핸드폰 사진 속에는 붉은 글씨로 쓰인 경고문이 찍혀 있었다. 경고! 최근 모퉁이 경로당 앞에서 길고양이에게 먹이를 주는 행위가 빈번히 목격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동주거 환경을 해치는 행위이므로 즉시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순간 경로당의 모든 시선이 한 사람에게로 향했다. 바로 박영희 할머니였다. 굶어 죽어가는 생명을 어떻게 그냥 둬? 나는 계속 밥 줄 거야. 그날 이후 경로당은 아파트 주민들의 차가운 시선과 박영희 할머니의 꺾이지 않는 고집 사이에서 소란한 나날을 보내게 되었다. 결국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경로당 차원의 공식적인 해결을 요구하는 안건이 전달되었다. 경로당 식구들은 무거운 회의를 시작했다. 어떡하죠, 회장님? 아파트 전체 규칙인데 모두가 박영희 할머니의 눈치를 살폈다. 그때 늘 현실적인 판단을 내리던 우리 할머니가 무겁게 입을 열었다. 시끄러워지는 건 딱 질색이요. 저 사람들하고 등 돌려서 좋을 거 하나 없어. 영희, 내가 참는 게 맞아. 경로당의 라이벌에게서 나온 그 냉정한 한마디. 그것은 박영희 할머니가 70년간 쌓아온 방어벽을 무너뜨리는 마지막 망치질이었다. 그날 저녁 아무도 없는 경로당. 우리 할머니는 잠든 줄 알았던 박영희 할머니가 화단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아기 고양이를 보며 홀로 울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할머니는 조용히 그녀의 옆에 다가갔다. 얘가 밥을 안 먹어. 며칠째 그냥 울기만 해. 꼭 누구 찾는 것처럼. 박영희 할머니는 처음으로 자신의 진짜 이야기를 꺼내놓기 시작했다. 우리 집 아주 가난했어. 엄마는 돈 벌어오겠다며 집을 나간 뒤로 다시는 돌아오지 않았어. 박영희 할머니의 눈물은 우리 할머니의 기억을 다시 소환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자신의 어린 시절을 속으로 곱씹기 시작했다. 할머니는 그 순간 박영희 할머니의 가난이 아닌 정반대였던 자신의 유년 시절을 떠올렸다고 했다. 그 시절 완도에서는 김농사를 크게 지었고 생산된 김은 전량 일본으로 수출되던 때였다고 한다. 덕분에 우리 할머니의 집은 부유하게 살았지만 저에게는 증조할머니가 되시는 분은 행복하지 않으셨다고 했다. 인부들과 9남매의 밥을 챙기느라 허리 한 번 펴지 못했던 증조할머니는 입버릇처럼 말했다. 난 전생에 뭐로 태어나서 이렇게 밥만 하는 인생이 되었을까? 라고. 한 번은 장녀였던 우리 할머니를 붙들고 가뿐아, 나 그냥 아무도 없는 데로 멀리 떠나서 혼자 살고 싶다. 고 속삭이기까지 했다고 한다. 가난해서 떠나야 했던 엄마와 모든 것이 있었지만 떠나고 싶었던 엄마. 박영희 할머니의 눈물 속에서 우리 할머니는 비로소 자신의 어머니를 그리고 그녀를 닮은 자신의 인생을 이해하게 된 것이다. 할머니는 박영희 할머니의 이야기 속에서 평생을 부정해온 자기 어머니의 모습을 보았다고 했다. 나는 엄마처럼 살지 말아야지 다짐하며 살아왔는데 결국 똑같이 남의 밥을 짓고 있는 자신의 인생을. 어쩌면 할머니의 그 지독한 화는 평생 자신의 의지대로 살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향한 슬픈 호소였을지도 모른다. 다음 날 경로당 회의에서 김가쁜 할머니가 모두의 예상을 깨고 가장 먼저 입을 열었다. 이 고양이, 우리가 책임집시다. 그녀의 한마디에 모든 것이 결정되었다. 한 사람의 외로운 상처를 공동체 전체의 책임으로 끌어안은 것이다. 입주자 대표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날 까칠했던 박영희 할머니는 길고양이 나비를 품에 안고 아이처럼 웃었다고 했다. 모퉁이 경로당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모퉁이 경로당 5화, 돌아온 주걱.
이야기가 재미있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할머니에게 경로당의 점심시간은 평생 처음으로 남이 해준 밥을 먹는 유일한 해방의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 짧았던 평화는 TV 뉴스 속 몇 줄의 자막에서부터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날 경로당에는 몇몇 식구들만이 남아 조용히 TV 뉴스를 보고 있었다. 마침 화면에는 최저임금도 안 되는 보수 경로당 중식 도우미의 눈물이라는 제목의 심층 보도가 나오고 있었다. 혼자서 일주일에 3차례 17인분의 점심 식사를 준비하고 한 달에 29만 원을 받습니다. 음식 준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설거지에 청소까지. 결국 70대도 버티지 못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쯧쯧! 저러니 누가 하려고 하겠어. 남 일 같지가 않네? 바로 그때 경로당의 점심을 책임지던 조리사 아주머니 유 여사가 굳은 얼굴로 들어섰다. 그녀는 TV 화면을 한참 동안 바라보더니 결심한 듯 입을 열었다. 저, 회장님, 드릴 말씀이 저도 오늘까지만 하고 그만둬야 할 것 같습니다. TV 속 뉴스는 순식간에 경로당의 현실이 되었다. 갑작스러운 점심 중단 위기. 다음 날 점심시간에 경로당은 쓸쓸했다. 모두가 각자 싸온 도시락이나 컵라면으로 끼니를 때웠다. 자연스럽게 모든 시선이 경로당 최고의 손맛을 가진 우리 할머니에게로 향했다. 싫어? 내가 평생 해온 밥시 중 이제 지긋지긋해서 여기 온 사람이여. 내 손으로 다시는 남의 밥상 안 차려? 할머니의 단호한 거절에 누구도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의 해방은 이제 공동체의 허기와 맞바꾼 대가처럼 보였다. 며칠 뒤 바로 나, 손녀 주아가 할머니를 뵈러 경로당에 찾아갔다. 나는 뿔뿔이 흩어져 컵라면으로 점심을 때우는 어르신들과 그 모습을 쓸쓸하게 지켜보는 할머니를 발견했다. 나는 그날 아침 할머니를 위해 직접 쌌던 도시락을 조심스럽게 꺼내 내밀었다. 솜씨는 서툴러 계란말이는 터지고 밥은 질었다. 할머니, 맨날 남 밥만 챙기셨지. 누가 차려준 밥은 드신 적 없는 것 같아서. 제가 싸왔어요. 맛은 없어도 그냥 제 마음이에요. 할머니는 충격에 빠졌다. 평생을 남에게 밥을 주기만 했던 그녀가 난생 처음으로 자신만을 위한 서툴지만 사랑이 담긴 밥을 받아본 것이다. 그날 저녁 나는 집으로 찾아가 할머니에게 진지하게 부탁했다. 저한테 할머니 손맛 좀 가르쳐 주세요. 나중에 할머니 기운 없을 때 제가 할머니한테 맛있는 밥 해드리려면 배워야 하잖아요. 할머니의 역사가 담긴 레시피 이대로 사라지게 할 수는 없어요. 밥 시중이 아니라 전수해줘야 할 귀한 유산. 내 말은 할머니가 평생을 하찮게 여겼던 자신의 노동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할머니의 손맛은 누군가에게는 배우고 싶은 역사이자 사랑이었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경로당 부엌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먼지가 쌓여있던 자신의 전용 앞치마를 두르고 가장 큰 밥솥에 주걱을 집어들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그녀를 쳐다보았다. 오늘부터 여긴 모퉁이 경로당 요리 교실이요. 나는 선생이고 당신들은 학생이야. 공짜 점심은 없어. 먹고 싶으면 다들 배워. 그녀는 희생하는 엄마의 자리로 돌아간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고된 삶이 녹아있는 손맛을 기꺼이 나누고 전수하는 스승이 되어 더 큰 자부심과 새로운 기쁨을 찾게 된 것이다. 그날 경로당 식구들은 처음으로 함께 땀 흘려 지은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점심을 먹었다. 할머니는 다시 주걱을 잡았다. 하지만 더 이상 그녀가 평생 지긋지긋해하던 밥상 시중들던 사람이 아니었다. 이제는 자신의 손맛과 지혜를 나누어주는 밥상의 진짜 주인이었다. 진정한 자유란 노동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 노동의 의미를 스스로 재정의하는 것임을 나는 할머니의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 속에서 배우고 있었다. 에필로그. 며칠 전 보았던 대전 중앙시장 화재 뉴스. 그 뉴스를 보던 장철수 할아버지의 유난히 창백했던 얼굴이 서정희 총무는 아무래도 마음에 계속 걸렸다. 그녀는 신문을 읽고 있는 장철수 할아버지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가
넌지시 말을 건넸다. 장영감님, 며칠 전에 뉴스 보실 때부터 계속 안색이 안 좋으세요. 어디 편찮으신데 저희한테 숨기시는 건 아닌가 해서요. 다들 걱정해요. 아니, 괜찮소. 그냥 뉴스를 보니 남일 같지가 않아서 나이 드니 겁만 많아져서 큰일이야. 신경 쓸 거 없소. 네. 그래도 건강은 꼭 챙기셔야 해요. 그럴듯한 할아버지의 대답을 듣고 서정희 총무님은 안심했지만 갑순 할머니는 그 이야기를 전해 들으며 어딘가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그날 경로당을 가득 채웠던 따뜻하고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와 장철수 할아버지의 창백한 얼굴에서 풍겨나오던 서늘한 공기. 그 두 가지가 도무지 어울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퉁이 경로당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